따기가 날아오는 순간 아들 김태우의 몸에 늘 배어있던 담배와 고급 코롱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이내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춰 산 듯했다. 내 왼쪽 뺨의 피부는 순식간에 마비되었다가 이내 뜨거운 기름을 들이붓거나 불의 춤이 차가운 조리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거렸고 순식간에 머리통이 차간에 머리되었다가 허리춤이 차가운 주벙주벙 불이 춤이 차가운 조리대 머리 절반 전체로 퍼져나갔다. 고통에 나는 차가운 숨을 들켰다. 손에는 아직 반쯤 썰다만 김치찌개용 두부와 돼지고기가 모든 식칼을 쥐고 있었다. 칼날에 붉은 김치 양념이 피처럼 끈적하게 붙어 있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6살 손주 김지우의 울음소리가 마치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멈추고 공포에 질린 흐느낌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방금 소파에서 굴러떨어져 탁자 다리에 이마를 부딪혀 작은 불은 부딪혀 탁자 다리에 이마를 부딪혀 작은 불 그쳐 작은 불로 떨어져 울음소리를 듣고 불을 끄고 나가보려던 참이었다. 태호가 나보다 빨랐다. 그는 격분한 맹수처럼 서재에서 뛰쳐나와 지우를 번쩍 안아들었다. 내가 막 주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불을 뿜는 듯한 그의 두 눈과 마주쳤다. 어떻게 보는 거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제대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다가온 강철 바늘처럼 한 절을 꿰뚫었다. 나는 입을 열어 막 김치찌개를 꿰뚫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손바닥이 이미 날아와 엄청난 힘으로 내 눈앞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의 현기증 속에서 내 눈에 보인 것은 분노로 일그러진 지금의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30년 전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이었다. 20년 전 책가방을 메고 전교, 20년 전 책가방을 메고 전교 1등을 했을 때 내게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다. 10년 전 사업을 시작하며 첫 대출 다녀, 첫 대출을 다녀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내 이 화끈거리는 따기와 함께 산산조각 나 제가 되어버렸다. 나는 몸을 바로 세워 천천히 똑바로 섰다. 나는 울지 않았다. 심지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어떤 것이 이 따기가 내려앉는 순간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울음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이며 내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그 무엇은 내 눈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 박유진의 시선이 두 개에 가는 바늘처럼 내 등 뒤에 박혀들었다. 거기에는 고소하다는 듯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어떤 야박한 말보다 더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한 뺨을 감싸쥐고 묵묵히 몸을 돌려 조리대 앞으로 돌아갔다. 지글. 나는 썰어둔 김치와 돼지고기를 이미 뜨겁게 달궈진 기름 냄비에 쏟아부었다. 수증기와 기름이연 이미 뜨겁게 달궈진 기름 냄비에 쏟아부었다. 수증기와 기름,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올라 시야를 휘었다. 김치찌개, 계란찜, 시금치 무침, 소금, 설탕. 모든 조리 과정은 내게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이 반평생을 이 가정을 위해 바쳤던 수많은 밤낮처럼. 거실에서 유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울지 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손발이 서툴러. 아빠가 이미 혼냈어. 얼마나 정확한 단어인가. 내 아들과 며느리 눈에는 나누리 눈에는 나는 볶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접시에 담고 다음 요리를 시작했다. 돼지갈비찜. 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나는 갈비 한 조각 한 조각을 노릇하게 볶고 설탕을 넣어 예쁜 캐러멜 색을 낸 다음 간장, 맛술을 부었다. 향긋한 냄새가 서서히 주방 전체에 퍼졌다. 내 뺨은 여전히 아팠다. 뜨거운 불에 달궈진 인두로 계속 지지는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마치 거대한 불길이 숲 전체를 태워버리고 차가운 재만 남은 듯. 더 이상 아무것도 타오를 수 없는 그런 평온함이었다. 저녁 식사는 7시 정각에 상에 차려졌다. 4가지 반찬과 1가지 국, 김치찌개, 돼지갈비찜, 시금치 무침, 오이 무침, 그리고 옥수수 돼지갈비탕. 모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지우의 아동용 식기를 놓고 밥 한 그릇을 떠주고 그 위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듬뿍 올려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내 자리에 앉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내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았지만 못 본 척하기로 선택한 것이리라. 태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를 되찾아 식사하면서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유진은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지우에게 먹이며 많이 먹고 키 쑥쑥 커야지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마치 오후에 천지를 뒤흔들었던 따귀는 한바탕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식탁 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시금치 무침을 집어지며 내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어머니, 너무 태호 씨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우는 우리 집의 귀한 아이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연세가 있으셔서 반응이 느린 건 저희도 이해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 안에 밥을 비비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라는 두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어원이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 그녀의 마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았고 그들은 자비로운 주인인 양 굴었다. 태호는 휴대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마 이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내가 더 이상 이런 침묵하는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지하게 먹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지하게 먹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이 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마치 세상의 진미라도 맛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 음식은 내 입안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태우와 유진은 지우를 데리고 거실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웃음소리가 식당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혼자 묵묵히 어질러진 식탁을 치웠다. 유진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려왔다. 그녀가 태호에게 말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젊은 보모를 고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시내 집보모는 40살 넘었는데도 전문적인 육아 교육도 받고 우리 집은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태호는 응 하고 웅얼거리며 묵인했다. 나는 그릇들을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기름진 접시들을 씻어내고 동시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도 씻어내는 듯했다. 그래,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다. 아들에게 따귀를 맞고도 묵묵히 견뎌야 하나 없이 아들에게 따귀를 맞고도 묵묵히 견뎌야 하나 없이 견뎌야 할 만큼 늙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친 이 집에서 언제든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는 조리되는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허리를 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었다. 그들은 모두 잠들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내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달빛이 바닥에 차갑게 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안에는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어두운 색깔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일하기 편한 옷들이었다. 나는 그 옷들을 만지지 않았다. 옷장 가장 아래 칸에서 잠겨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열쇠는 늘 내 목에 걸고 몸에 지니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내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나는 작은 손가방을 꺼내
세 가지 물건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첫 번째는 이미 누렇게 바른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늠름하고 환한 미소. 그는 일찍이 돌아가신 내 남편, 태호의 아버지였다. 태호의 아버지였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철없는 아들 하나와 위로금뿐이었다. 나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 회사에서 나눠준 연립주택이었는데 재개발 후 내가 내 돈을 더 보태어 다시 사들인 오래된 집이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내 이름, 강수란만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아주 오래전 은행 카드였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위로금과 내가 그동안 아껴 쓰고 모은 그 안에는 남편의 위로금과 내가 그동안 아껴 쓰고 모은 방지 슬리퍼를 문 전부가 들어있었다. 비밀번호는 태호의 생일이었다. 나는 손가방을 잘 챙겨 머리맡에 두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나는 마치 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든 물품을 꼼꼼히 인수인계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150제곱미터짜리 고급 아파트에 서서 거실의 거대한 액정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베란다의 값비쌀 러닝머신을 도구 달아버리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 달아버리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이 많은 것들이 내가 돈을 보태어 산 것들이었지만 나는 이곳이 결코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벽 4시 하늘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작은 손가방을 메고 조용히 내 방을 나섰다.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 차림으로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태호와 유진의 침실 앞을 지났다. 문틈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지어지는 단인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조용히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아이의 규칙적인, 문 안에서는 아이의 규칙적인, 더 이상 머물다 가는 이 집에서, 이 부부에게서 산 채로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죽을 것 같았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을 조용히 열었다. 내 신발을 신지 않고 내가 처음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신발로 갈아 신었다. 나는 어떤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언어는 불필요했다. 문경첩에서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먼언니가 떠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설명도 창백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나는 옆으로 몸을 비켜 문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손으로 문을 조용히 닫았다. 찰칵. 문이 잠겼다. 나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그 문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안녕, 태호. 안녕, 내 아들. 이제부터 우리 모자 간의 인연은 끝났다. 나는 고향으로 가는 첫 장거리 버스에 몸을 씌웠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처럼 일찍 일어난 몇몇 채소, 장수들만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흙과 채소의 신선한 냄새가 났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가 10년 넘게 살았던 이 아파트를 벗어났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뒤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흐르는 금빛 강물처럼 나는 창문 유리에 비친 내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초췌한 노부인. 왼쪽 뼈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옅은 푸른 보라색 멍이 들어 있었다. 내 마음은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나는 마치 회계사처럼 내 반평생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 최대의 부채는 태호였다. 그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는 혼자 그를 지웠다. 혹시라도 그가 서러워할까봐 재혼하지 않았다. 낮에는 당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시장에서 일하고 그 자신도 힘겨워하는 야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시장에서 양말을 팔았다. 돈을 한 푼도 아껴가며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그가 졸업 후 직접 건축 자재 사업을 학까지 졸업시켰다. 내가 남편이 남긴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위로금을 꺼내고 오래된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 2천만 원을 모아 그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었다.
그의 회사 명의는 그였지만 은행 대출 보증인은 나였다. 개인 무한양 내보증 계약서에는 내 이름, 강수란이 서명되어 있었다. 나중에 서명되어 있었다.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이 150제곱미터짜리 고급 아파트를 사려고 했을 때 계약금이 부족해 4천만 원이 모족해 4천만 원이 모자랐다. 대출을 편리하게 받고 그가 말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피하기 위해 집 등기부 등본에는 여전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에게는 거주권 증여 계약만 체결해 주었다. 그 후 그들에게는 거주권 증여 계약만 체결해 주었다. 그 후 그들이 차를 사고 가구를 바꾸고 지우에게 값비싼 유치원 교육을 시킬 때마다 그들이 열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은 언제든 주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치면 아들의 효도와 화목한 가정을 그들의 눈에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무한정 인출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보증인, 그들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무료 가정부일 뿐이었다. 내 가치는 내가 강수란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명의의 그 집과 그 예금, 그리고 보증을 설 수 있는 내 이름에 있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늘가에는 여명 같은 흰빛이 감돌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 새로운 하루도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손가방에서 낡은 은행 카드를 꺼냈다. 비밀번호는 태우의 생일이었다. 이제 이 카드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장거리 버스가 고양군의 버스터미널에 멈췄을 때 이미 오전 9시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내음 가득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맺혔던 엉엉이가 많이 풀리는 듯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거리는 넓어졌고 길가에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지만 발 아래의 푸른 돌길은 세월에 닿아 매끄러웠고 그 위를 걸으면 맑은 메아리가 들렸다. 골목 끝에는 내 오래된 집이 있었다. 작은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집이었다. 흰 벽과 회색 기와는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 사이에서 다소 어색해 보였다. 마당 담장에는 마른 덩굴이 가득했고 낡은 대문도 다소 깃발에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손가방에서 이미 녹이 슬기 시작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묵혀있던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열린 문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공기 중에 수많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였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돌산과 도래자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손가발의자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손가방을 돌상 위에 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먼저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햇살과 신선한 열어. 나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일했다. 마치 지난 1여 년간 쌓인 먼지를 내 마음속에 그것들과 함께 깨끗이 쓸어내려는 듯 오후까지 바쁘게 움직이자 작은 마당은 완전히 새롭게 변해 있었다. 나는 마당의 도리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나뭇잎 틈새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이곳에서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강수란이었다. 이 마당, 이 집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집이었다. 잠시 쉬다가 나는 문을 잠그고 골목 어귀에 있는 다른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오랜 이웃이자 가장 친한 친구 정은숙의 집이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같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 집도 바로 옆집이었다. 우리는 친자매처럼 지냈다. 나중에 내가 태우를 따라 도시로 간 후 아이고 네가 어떻게 왔니? 어서 들어왔니? 어성은 연락이 뜸해졌지만 우정은 여전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반갑게 집 안으로 끌어당겨 물을 따라주고 온갖 다과를 내놓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태호와 유진은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인내를 더다겼다. 어릴 적 나를 위로해주던 것처럼.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통곡하지 않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흘리며 내 감정이 조금 진정된 후에야 나는 조심스럽게 모든 사정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물론 딱이 맞은 이야기는 얼버무리고 그들과 좀 다투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숙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던가. 그녀는 내 얼굴에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붉은 멍을 보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녀는 붉은 멍을 보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 손을 댔어. 수란아,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네가 그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우리 같은 오래된 이웃들은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내가 그동안 너무 걔를 오냐오냐 키웠나 봐.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은숙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돌아온 건 잘함이 있었다. 네가 돌아온 건 잘한 일이야.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너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녀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다. 내 오래된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다. 나는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를 넣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식사 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래된 집에 익숙한 딱딱한 침대에 누웠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유난히 달콤하게 잠들었다. 지난 1여여 년 동안 내가 잔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둘러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읍내의 통신대리점에 가는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만들고 가장 간단한 폴더폰을 샀다. 그리고 이 새 휴대폰으로 첫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내 먼 친척 동생에게 걸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이었고 시내의 유명한 최민준이었고 시내의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고모께서 어쩐 일로 전화는 괜찮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내 신분을 밝혔다. 민준아, 나 강수란 고모야. 나는 괜찮아.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민준아, 고모가 법률적으로 좀 상담할 일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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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의의 고급 아파트 소유권 문제, 내가 김태호 회사 대출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송금했던 큰 돈 문제까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최 변호사님, 제가 지금 그에게 물었다. 전화 너머의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매우 전문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수란 고모, 진정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선 집에 관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고모 이름이 있으니 고모가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입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살게 해준 것은 무상증여,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회수하고 싶으신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인 대거, 기간을 주면 됩니다. 그런 기간을 주면 됩니다. 고모 일방적으로 철회하려면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모께서 공식적으로 은행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은행은 고모의 신청을 받은 후 즉시 대출자의 신용 위험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김태호 씨가 단기간 내에 새로운 자격입니다. 만약 김태호 씨가 단기간 내에 새로운 자격인을 찾거나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송금 기록이 있고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명확한 상환 약정이 있다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법률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물었다.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어려울 수 없게 물었다. 그 돈들은 지난 4명여 년간의 모자 관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죠. 알겠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 좀 살고 싶어진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마당에 앉아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태호야, 네가 나 강수란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로 알았지. 넌 착각했어. 지난 몇 년간 네 옆에서, 네 사업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건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넌 내 아들이니까.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의 원격 지도를 받아 개인 대출 보증 철회 신청서와 부동산 사용권 회수 통지서를 정식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읍내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은행과 태호의 회사에 각각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나는 큰일을 해낸 듯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다. 나는 내 작은 일상에 전념하리도 면말이 시작했다. 나는 내 작은 일상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서 꽃씨를 사와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해바라기, 배기롱, 매일 꽃에 물을 주고 달걀에 모이를 주고 마당을 쓸고 나만의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날들은 평범했지만 충만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도시에서는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다. 김태호와 박유진의 삶은 사소한 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유진이 말했던 젊고 전문적인 부모는 월급이 8억령만 원이나 되었지만 태호의 말에 따르면 음식 맛은 맹물 같았고 청소도 겉으로만 할 뿐 구석구석은 먼지투성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대로만 일한다는 것이었다. 밤 9시 정각에 퇴근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지우가 밤중에 울면 유진이 직접 일어나 달래야 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유진은 원망 섞인 불평을 쏟아냈다. 그녀는 태호 앞에서 이 부모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며 나만 못하다고 자주 불평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처음에는 점이었다. 태호는 점이었다. 태호는 처음에는 점점 점이었다. 그의 회사 자금 사정을 냈다. 그의 회사 자금 사정이 최근 좀 빠듯해서, 큰 거래처인 이 사장과 계획은 좀 빠듯해서, 그는 내가 그저 화가 나서 며칠 뒤면 화가 풀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유진에게 내가 며칠 고향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매일 집에 있으면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은숙의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이 사장 앞에서 무심코 이 일을 언급했다. 이 사장님, 저희 어머니 말씀이 김태호 씨, 어머니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데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나 봐요. 이 사장은 매우 전통적인 사람이었고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호 씨가 어머니께 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은숙의 아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했지만 이 사장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친어머니에게도 효도하지 않는 충분했다. 친어머니에게도 효도하지 않는 사업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날부터 이 사장은 태호에게 미묘하게 태도가, 태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사장에게 더 자주 식사를 대접하고 더 값비싼 선물을 보냈지만 모두 효과가 미미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날이었다. 유진은 한 명품 매장에서 신상 가방을 마음에 들어 했다. 가격은 5~8억만 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리 집 비상금 카드, 내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넣어둔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를
직원이 몇 번 카드를 긁더니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믿지 않고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그 할머니가 비상금 카드를 정지시켰어. 대체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뜻이야? 태호는 술자리에서 이 사장의 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다. 그 말을 듣자 술이 절반쯤 깼다. 그는 어렴풋이 예감했다.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유진이 가방을 사지 못해 경로한 다음 날 오전, 태호는 은행 대출 담당 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님 회사에서 저희 은행이 있는 5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권에 대해 김 사장님의 5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권에 대해 김 사장님의 어머니 강수란 여사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전하님의 어머니 강수란 여사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개인 무한연대 보증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치 쇠망치로 울렸다. 저희 규정에 따르면 주요 보증인인 강 여사님의 신청은 저희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김 사장님 회사에서 7영업일 이내에 저희 은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유효한 담보물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조기 회수. 태호는 어렵게 이 말을 대출금, 전액을 조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연 매출 수십억 원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뿐이었다. 모든 운영은 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단 은행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단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그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회사는 하룻밤 사이에 망할 것이었다. 회사는 하룻밤 사이에 걱정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분명 원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공포와 애걸이 섞여 있었다. 김 사장님, 저희는 공식적인 서류만 인정합니다. 전화 너머의 왕 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서둘러 처리해 주십시오. 시간은 7일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호는 넋이 나간 채 그의 넓은 사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마침 매 사태의 심각성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늘 침묵하고 말없이 자신이 따귀를 때려도 아무 말 않던 어머니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반격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치명타를 날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 옛날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소화기에서는 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나는 차가우나 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란내음만 들려왔다. 그는 고향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사무실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이 늙은이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를 망치려는 건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포효하며 홍목으로 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진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여보, 무슨 방법 찾았어? 그 할머니가 카드까지 정지시켰잖아. 이번 달 지우 피아노 학원비도 아직 못 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닥쳐. 전화 너머의 유진은 소리에 놀라 얼어붙었다가 이내 울부짖기 시작했다. 뭐가 망해. 태호 씨, 이대로 살 수 있어. 전화 속 아내의 울음소리와 은행의 최후 통첩을 들으며 태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이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는 기에 지은 성과 같았으며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어머니가 그 성이 유일하고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어머니가 그 성이 유일하고 그는 차 열쇠를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와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는 나를 찾아야 했다.
그는 내가 그 빌어먹을 신청을 처리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익숙한 오래된 골목에 도착하여 낡은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쇠자물씨였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나 김태호야. 라고 외쳤지만 마당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쓰러졌다. 이어서 두 번째 패였다. 이 사장 회사가 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그가 반년 동안 공들였던 프로젝트는 다른 협력사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김 사장 회사에 최근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위험을 고려해서였다. 이 소식은 마치 묵직한 주먹으로 태우의 가슴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가 없으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의 회사는 연말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왜 짧은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정은숙의 아들이 태호가 어머니를 때린 일을 회사 경영진의 작은 모임에서 무심코 소문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명성은 때때로 돈보다 더 중요했다. 특히 인맥과 신뢰로 먹고 사는 그들의 업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세 번째 패는 더 빨리 쓰러졌다. 은행의 위험 평가가 나왔다. 주요 보증인의 보증 철회와 최대 협력 프로젝트의 파기로 인해 김태호 회사의 신용등급은 3단계나 하락했다. 은행은 그에게 더 이상 7일의 시간을 주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내 대출금 조기, 만기 통지서를 전달했다. 3일 이내에 5억 원의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자산을 압류하고 그를 법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태호는 붉은 인장이 찍힌 통지서를 들고 가을바람 속 낙엽처럼 떨었다. 그는 끝났다. 한편 유진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지우 피아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 학원비를 내달라는 완곡한 독촉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도 전화가 와 선불카드 잔액을 채워달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고 기분 전환 겸 쇼핑몰에 가려 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그들의 BMW 시리즈 차창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태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절망에 차 있었다. 태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절망에 차 있었다. 왜냐하면 더 치명적인 타격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패는 내 손에 있었고 나는 막 그것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김태호와 박유진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반평생 무시했던 이노 부인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의 명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두 마리의 머리 없는 파리처럼 미친 듯이 나를 찾아 헤맸다. 태호는 다시 차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곧바로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하지만 열쇠 수리공은 문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옛날 방식의 방화문이라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이웃집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웃집 할아버지, 저희 엄마 못 보셨어요? 이웃집 아주머니, 저희 엄마랑 연락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얼굴들이었다. 오래된 지 골목에 내가 지한 것은 차가운 얼굴들이었다. 오래된 골목의 이웃들 중 누가 내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지 누가 내가 이가 이 아들을 썼겠는가. 그래, 네가 이제 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사람들의 말은 점잖았지만 눈빛 속의 비난과 경멸은 바늘처럼 태호의 몸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자랐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다. 그는 정은숙의 집을 찾아갔다. 은숙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었다. 은숙 이모,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이모 댁에 계신가요?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은숙은 문틀에 기대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나도 몰라. 수란이가 떠날 때 그저 조용히 지낼 곳을 찾고 싶다고만 했어.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하더군. 이모, 제가 은숙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내가 널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 내 반쪽 아들처럼 여겼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네가 어릴 때 고열이 나서 네 엄마가 널 어리 나서 눈이 시뻘개지도록 밤샘했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대학 안내 병원에 갔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대학 갈 때 네 엄마가 학비 마련하려고 났나. 은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따귀처럼 태호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었다. 가라. 은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내가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너한테는 절대 말 안 해줄 거야. 말을 마치고 은숙은 쾅하고 문을 닫았다. 태호는 고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초라하게 도시로 돌아왔다. 유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부인들 모임을 동원했다. 김 여사님, 혹시 사설탐정 아는 분 계세요? 사람을 좀 찾고 싶어서요. 이 여사님, 남편분께서 경찰 쪽에 계시지 않으세요? 제 주민등록번호로 숙박 기록 같은 거 조회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평소 함께 붙어는 티를 마시고 피부 관리를 받던 친한 언니들은 그녀의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태호의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이고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남편 부서는 그런 일 안 해요. 우리 남편 부서는 그런 일 안 해요. 그런 일 안 해요. 사설 탐정 같은 건 불법 아닌가요? 명품 가방과 사치품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가짜 우정은 현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그들은 마치 세상 전체로부터 버림받은 듯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나 강수란에게 있었다. 그들이 한때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에게. 김태호와 박유진이 허둥지둥 사방팔방 헤매고 다닐 때 내 변호사 사촌 민주는 내 위임을 받아 그 고급 아파트에 부동산 사용권 회수 통지서를 변호사 한의 형태로 정식으로 보냈다. 그날 유진은 막 밀린 관리비 독촉 때문에 경비원과 한바탕 싸우고 집에 돌아와 우편함에서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편지를 보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 내용은 간결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존경하는 김태호 씨, 박유진 씨께 본 변호사는 강수란 여사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김태호 씨와 박유진 씨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서울시 5555번지 5 아파트 X동 엑소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강수란 여사의 개인 합법적 재산이며 강수란 여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란 여사는 본 통지서가 손달되는 날부터 이전의 무상 거주 사용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본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15일 이내에 상기 부동산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하시고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여 강수란 여사에게 원전히 인도하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수란 여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책임을 추궁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함을 특고합니다. 끝으로 법률사무소 직인 및 최민준 변호사 서명. 유진은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치 천금처럼 무겁게 느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모든 글자를 알았지만 연결된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을 회수하고 나가라고? 그녀는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녀는 늘 이 호화롭게 꾸며지고 위치 좋은 고급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즐겼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울면서 태호에게 걸었다. 여보, 그 할머니가 미쳤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 집을 회수하겠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 유진의 전화를 받고 이 소식을 듣자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신경도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뒷골목에 기름때 낀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머니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지난 3여년 영원히 숨어 있었다는 것을 청산하고 있었다. 그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친히 한 번의 따기로 그 영혼을 완전히 깨운 것이었다. 갈 곳이 없어진 태호는 평생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먼 친척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내가 고향집에 머물며 사용하는 새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마당에서 해바라기에 물을 주고 있었다. 엄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낯선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전화 너머에서 태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요. 끊지 마세요. 그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다급하게 외쳤다. 나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감히 엄마를 때리다니.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에요.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는 전화로 횡설수설하며 참회했다.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 엄마, 돌아와 주세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전화 너머의 그는 분명 들었을 것이다. 태호야,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죽은 물처럼 평온했다. 네가 나를 그 따귀로 때릴 때 집은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은 왜 못했니? 너와 네 아내가 더 전문적인 보모로 바꾸자고 상의할 때 이 집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왜 못했니? 이 집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왜 못했니? 네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가 집을 담보로 마련한 돈으로 네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가 집을 담보로 마련한 돈으로 마련했니? 내 질문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후벼 봤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됐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 한해 쓰여 있는 대로 15일 이내에 이사 나가.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나는 일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관계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마당 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굉음이 들렸다. 누군가 문을 부수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한 남자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주먹으로 낡은 대문을 계속 내리치고 있었다. 태호였다. 그가 어떻게 찾아왔지? 내 마음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당연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엄마. 문 열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엄마. 그는 빗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빗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문 열고 저 좀 봐주세요. 그는 말하며 털썩 주저앉아 정말로 문 밖의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빗속에서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힘껏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이마가 문판에 부딪혀 둔탁한 쿵 소리가 났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때 기세등등하고 거침없던 내 아들이 했다. 그저 죽은 듯 탕량한 공허함만 있었다. 저 문이 가로막은 것은 집 안과 집 밖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자 사이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피 흘리는 붉은 골짜기였다. 그는 빗속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가 그쳤다. 나는 커튼을 걷어보니 그는 여전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진흙푸성이의 흙 인형처럼 온몸에 흙탕물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한 종이 같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인 다음 그 문을 열었다. 태우는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 눈에서 순간 희망의 빛이 터져나왔다. 엄마.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온나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뜨거운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마시고 가. 내가 말했다. 마시고 가. 그는 마치 생명수라도 마시듯 벌컥벌컥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그는 잔을 내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그를 막았다. 무릎 꿇지 마. 네 무릎은 값싼 것이 아니야.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열 달을 품고 반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이 남자를. 내 마음속에는 때감만 남아 있었다. 내가 천천히 입은 난 남아 있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성인으로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아내를 얻게 하고 집과 차를 사게 했어. 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주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나 자신을 텅 비우고 너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그런데 네가 내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니? 네 그 시끄러운 따개한데, 네 그 시끄러운 따개한데. 너와 네 아내가 늙고 쓸모없는 가정부인 나를 싫어하던 그 눈빛. 그 따귀는 내 뺨을 때렸지만 나를 깨우기도 했다. 내가 키운 것이 아들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픈 배은망덕한 늑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 그래서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했다. 그 따귀로 다 갚았어. 내가 너에게 베푼 생육의 은혜도, 네가 내게 베푼 생육의 은혜도 네가 내게 진 모든 비끗하게 끝나는 거야. 네가 내게 준비해준 나를 마치고 나는 방에서 미제부터 나는 방에서 민준이 미리 준비해준 네 회사 빚도 나한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 태우는 그 합의서를 마치 사형 선고 문서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요. 그는 울면서 내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다. 서명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아. 결과는 같아.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다만 서명하면 너와 나 모두 좀 더 체면을 지킬 수 있을 뿐이야. 그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어떤 되돌릴, 더 이상 어떤 되돌릴. 그의 손은 떨려서 펜조차 제대로 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야 그는 합의서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을 비뚤비뚤하게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그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나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돌아서서 조용히 그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문 밖의 기일 더 이상 뒤에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끓였다. 나는 오래된 집을 팔았다.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반평생을 살았던 이 군을 떠났다. 은숙을 포함해 아무에게도 내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 내가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고 전했을 뿐이었다. 나는 남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변 소도시로 갔다.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에 작은 아고고 구름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곤 베란다가 있었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얼굴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약간 짭짤하고 촉촉한 냄새가 났다. 아주 상쾌했다. 내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나는 그 작은 아파트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다. 베란다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을 가득 놓았다. 여전히 해바라기를 심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히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좋았다. 나는 아파트 단지의 에어로빅 팀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박자를 따라가지 못해 늘 좌우가 뒤죽박죽이었지만 언니들은 모두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나를 가르쳐 주었다. 한 달 후 나는 이미 제법 멋지게 춤을 출 수 있었다. 매일 저녁 바닷가 광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마치 내가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다. 나는 또 노년서의 강좌를 신청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용해 책상에 앉아 왕이지에다 생적와예점 왕이지에 앉아 왕이지에 간 획을 예쁘게 꺼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터넷 쇼핑을 차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짧은 동영상들을 보며 갖가지 웃긴 이야기들을 보며 혼자서 배꼽을 잡고 웃는 법을 배웠다. 나는 또 혼자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아름다운 남쪽의 고택 마을에 가서 뱃사공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작은 배를 탔다. 나는 역사적인 도시 경주에 가서 가서에 서서 천년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나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나는 하늘이 맞닿은 설악산에 가서 동해의 일출을 보았다. 가는 곳마다 나는 곳마다 나 자신에게 일출을 보았다. 내 왼쪽 뺨은 이미 부기가 가라앉았고 그 딱에 한 대가 남긴 흔적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내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었다. 나는 전례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마치 돌 밑에 너무 오래 갇혀있던 들풀이 마침내 그 돌을 밀어내고 햇살을 향해 마음껏 자라나는 것처럼. 김태호와 박유진에 대한 소식은 은숙에게서 들었다. 우리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는 여전히 고향의 친척들을 통해 내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게 편지를 썼는데 내 안부를 묻는 내용 외에 그들의 결말도 언급되어 있었다. 내가 보증을 철회하고 이 사장이 계약을 철회한 후 태호의 회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파산했다. 내가 회수한 그 고급 아파트는 은행 경매에 넘어가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낙차와 생활고는 그들의 갈등을 완전히 폭발시켰다. 그녀는 끊임없이 태호와 싸우고 저주하며 모든 잘못을 태호에게 돌렸다. 태호 씨,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엄마를 그 따귀로 때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 당신은 정말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마침내 눈 내리는 겨울밤, 그들은 크게 다툰 후 유진은 짐을 싸서 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다. 태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나에게 그리고 현실에게 상처받아 마에게. 그는 그 웃기는 성공한 사업가의 허세를 버리고 장인어른의 작은 건축 현장에서 평범한 인부로 일했다. 매일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겼다. 10여 명이 함께 쓰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10,000원짜리 백반을 먹었다. 은숙은 편지에 고향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그를 보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말없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으며 월급을 받는 날에만 그는 작은 슈퍼에 가서 가장 싼 소주 한 병을 사서 공사장 구석에 혼자 앉아 만취하도록 마셨다. 취하면 그는 울었다.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외쳤다.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에게다. 이야기의 끝은 화창한 오후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날 나는 내 해변 소도시 아파트에서 서해 강좌에서 만난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만두를 빚고 내가 직접 우려낸 국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란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휘어날렸다. 수란 씨, 지금 그렇게 보여서 정말 좋아요. 한창 만개하여 활짝 웃는 얼굴처럼 금빛으로 빛났다. 잠시 성을 가진 한 언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을 때 밤이 깊어지면 정말 아들 생각, 손주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져 나는 그들이 선의로 걱정해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손에 든 만두피를 내려놓고 창밖에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에 든 만두피를 내려놓고 창밖에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에는 햇살이 반짝였고 갈매기 몇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만약 그때 그 딸기가 내려앉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주방에서 맴돌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해야 하는 늙은 아줌마였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 화려한 감옥 속에 생명의 빛과 열기를 서서히 소진하며 그러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소진하며 그래서 나는 찻잔을 들어 창밖의 햇살을 향해 찻잔을 들어 그래서 나는 찻잔을 들어 창밖의 햇살을 향하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몇 번째 동반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